삼총사-15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로 알렉상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52장 감금 첫날 프랑스 해안에 눈길을 던지고 있는 동안 잠시 외면했던 밀레디에게 돌아가 보자. 그녀는 우리가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우울한 고뇌의 심연, 어두운 지옥의 입구에서 그녀는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의심하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번이나 운명의 버림을 받았고 두 번이나 정체가 탄로 났고 배반당했다. 두 번 다 그녀를 좌절시킨 상대는 하느님이 그녀와 싸우도록 지상에 보낸 게 분명한 다르타냥이었다. 다르타냥은 악의 화신인 무적의 그녀를 무찔렀다. 그는 사랑해서 그녀를 속였고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그녀의 야심을 좌절시켰고 이제 그녀의 운명을 파멸시키고 그녀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의 가면을 들어올려 그녀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어주었던 방패를 제거해버렸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증오했듯이 버킹엄 공작도 증오했고 리슐리웨는 왕비를 대신하여 그를 위협했지만 다르타냥은 버킹엄을 리슐리웨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었다. 밀레디는 그런 성내의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변덕으로 바르드 백작을 못 견디게 좋아했지만 다르타냥은 바르드 백작으로 행세하여 그녀를 속였다. 그녀는 자신의 무서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다르타냥은 그 비밀을 알아냈다. 그녀가 마침내 백지 위임장을 손에 넣어 그 도움으로 복수하려는 순간 다르타냥은 그 귀중한 위임장마저 빼앗아 버렸다. 지금 그녀를 붙잡아두고 머나먼 유배지로 추방하려 하는 것도 다르타냥이다. 이 모든 것은 다르타냥 탓이다. 다르타냥이 아니라면 누가 그녀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치욕을 쌓아 올릴 수 있겠는가. 다르타냥만이 일종의 숙명으로 하나씩 발견한 그 무서운 비밀들을 윈터경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르타냥은 윈터경과 아는 사이니까 그에게 편지를 쓴 게 분명하다. 그녀는 엄청난 증오심을 내뿜고 있었다. 텅 빈 방에서 꼼짝도 않고 이글거리는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킨 채 이따금 숨을 쉴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그 낮은 으르렁거림은 이 당당하고 음산한 저택을 떠받치고 있는 암벽에 우르르 소리를 내며 밀려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처럼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잘 어울렸다. 그녀의 폭풍 같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일 때 그 희미한 번갯불 속에서 그녀는 보나시웨 부인과 버킹엄 공작과 다르타냥에게 복수하겠다는 멋진 계획이 아득히 먼 미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복수하기 위해서는 몸이 자유로워야 한다. 포로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벽을 뚫거나 빗장을 풀거나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끈기 있고 힘센 남자라면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흥분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는 실패할 게 뻔하다. 게다가 그 일을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한다.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숙이지만 간수이기도 한 윈터경의 말에 따르면 겨우 열흘 내지 열이틀이다. 그래도 그녀가 남자였다면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늘은 이 연약하고 섬세한 육체 속에 남자 같은 영혼을 집어넣었단 말인가. 그래서 감금당한 뒤 처음 얼마 동안은 끔찍했다.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발작 때문에 연약한 여자의 몸은 녹초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차츰 그녀는 사나운 분노의 폭발을 이겨냈고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던 전율도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지쳐서 쉬고 있는 뱀처럼 몸을 사렸다. 그렇게 넋을 잃다니 내가 미쳤지. 정신 차리자. 그녀는 중얼거리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불타는 듯한 눈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폭력은 안 돼. 폭력은 나약함의 증거야.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한 적이 없어.
상대가 여자라면 나보다 약한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지금 남자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 그들에게 나는 한낱 여자일 뿐이야. 여자답게 싸우자. 내 힘은 내 연약함 속에 있어. 그녀는 표정과 감정이 풍부한 얼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으려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분노의 표정에서부터 사랑에 넘치는 다정한 표정과 유혹적인 미소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 다음 숙련된 솜씨로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는 물결치는 듯한 그 머리 모양의 얼굴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녀는 스스로 만족하여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운 걸? 저녁 8시 경이었다. 밀레디는 방에 침대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몇 시간 자고 나면 머리와 기분이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안색도 맑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침대에 눕기 전에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방에 들어온 지도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이제 곧 저녁 식사를 가져올 것이다. 포로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밀레디는 그날 저녁부터 당장 감시를 맡고 있는 자들의 성격을 조사하여 상황 판단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문 밑으로 한 줄기 불빛이 나타났다. 이 불빛은 간수들이 돌아왔음을 알려주었다. 서 있던 밀레디는 재빨리 안락 의자에 몸을 던졌다. 머리를 뒤로 젖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주름진 레이스에 가려진 젖가슴을 반쯤 드러내고 한 손은 심장에 얹고 다른 손은 축 늘어뜨렸다. 빗장이 옆으로 미끄러지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저 탁자 위에 내려놔. 밀레디는 그것이 펠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명령대로 실행되었다. 횃불을 가져오고 보초를 교대시켜. 펠턴이 말을 이었다. 젊은 장교가 명령하는 것을 보고 밀레디는 식사를 가져온 자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병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펠턴의 명령이 즉각 실행된 것은 그가 군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때까지 밀레디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펠턴이 드디어 그녀 쪽으로 돌아섰다. 아하, 자고 있군. 좋아, 깨어나면 먹겠지. 그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다. 중위님, 지휘관만큼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서 밀레디에게 다가와 있던 병사가 말했다. 자고 있는 게 아닌데요? 무슨 소리야? 자고 있는 게 아니라니? 펠턴이 말했다.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기절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 펠턴은 밀레디 쪽으로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 그녀를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윈터 경에게 가서 포로가 기절했다고 말씀드려. 예상 못했던 경우라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병사는 장교의 명령을 받고 나갔다. 펠턴은 옆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서 말없이 기다렸다. 밀레디는 눈을 감은 척 하면서 속눈썹 사이로 밖을 엿보는 재주를 발휘하여 펠턴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0분쯤 계속 그를 바라보았지만 냉정한 간수는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밀레디는 이제 곧 윈터경이 올 테고 그러면 이 간수는 새로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은 실패한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질을 믿는 여자답게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한숨 소리를 듣고 드디어 펠턴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 깨어났군요. 그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세요. 오 하느님, 얼마나 괴로웠는지. 밀레디가 고대의 마녀처럼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락 의자에 일어나 앉은 그녀는 축 늘어져서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우아하면서도 체념한 자세를 취했다. 펠턴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번씩 식사를 가져올 겁니다. 아침 9시,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8시. 이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우중충한 방에 줄곧 혼자 있어야 하나요?
밀레디가 물었다. 인근에 사는 여자가 내일부터 시중을 들 겁니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 여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포로가 공손하게 말했다. 펠턴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막 문지방을 넘으려는데 윈터경이 복도에 나타났다. 밀레디가 기절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간 병사가 작은 약병을 들고 남작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포로는 서 있고 펠턴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윈터경이 빈정거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죽은 여자가 되살아났나? 펠턴, 자네를 풋내기로 보고 바보 취급한 거야. 그걸 눈치채지 못했나? 자네를 위해 희극 1막을 공연한 거라고. 물론 우리는 희극의 모든 전개 과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걸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펠턴이 말했다. 하지만 포로가 여자니까 배려해주고 싶었지요. 점잖은 남자라면 여자를 위해 아니면 적어도 자신을 위해 그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밀레디는 온몸을 떨었다. 펠턴의 말이 얼음처럼 그녀의 혈관 속에 구석구석까지 뚫고 들어왔다. 윈터경이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러 보란듯이 헝클어뜨린 저 아름다운 머리채도, 저 하얀 살결도, 저 나른한 표정도 자네의 목석 같은 마음을 홀리지 못했군 그래? 예, 카카. 냉정한 젊은이가 대답했다. 여자의 술책이나 유혹 따위로는 결코 저를 타락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밀레디가 다른 수법을 찾아내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저녁이나 먹으러 가세? 아, 걱정 말게. 저 여자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오래지 않아 제 이막을 보여줄 거야. 윈터경은 펠턴과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오냐, 내 놈에게 먹힐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밀레디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명심해라. 수도사를 지망했다가 수도복을 잘라서 군복을 만들어 입고 얼치기 군인이 된 놈아. 윈터경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식욕까지 잃을 필요는 없고 닭고기와 생선을 먹어봐. 내 명예를 걸고 말하지만 거기에 독 같은 건 넣지 않았으니까. 나는 요리사가 해주는 대로 먹거든. 요리사는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테니까.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고 있지. 당신도 나처럼 해봐. 그럼 다시 기절할 때까지 안녕. 이것은 밀레디가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의자를 움켜잡고 이를 갈았다. 그녀의 눈은 윈터경과 펠턴이 나가고 그들 뒤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혼자 남게 되자 새로운 절망의 발작이 그녀를 덮쳤다. 탁자를 바라보니 나이프가 번뜩이고 있었고 그녀는 얼른 달려가서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무참하게도 배신당하고 말았다. 칼날이 무디고 휘어지기 쉬운 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쯤 닫힌 문 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문이 다시 열렸다. 하하하, 윈터경이 외쳤다. 보게나 펠턴, 내가 말한 걸 알겠지? 저 칼로 자네를 찌를 작정이었던 거야. 방해가 되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는 것이 저 여자의 해괴한 버릇이라네. 자네 말대로 강철 나이프를 준비했다면 큰일 날 뻔했자는가? 그랬다면 펠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 먼저 자네 목이 날아갔을 테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목도 날아갔을 거야. 보게나 존, 저 여자가 칼을 쥐는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실제로 밀레디는 여전히 손에 무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말로 모욕을 당하자 소나기만이 아니라 온몸의 힘이 풀리고 의지력까지 약해졌다.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가카의 말씀이 옳습니다. 펠턴은 깊은 혐오감이 담긴 말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밀레디의 가슴 밑바닥까지 울려 퍼졌다. 가카가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레디도 아까보다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복도 끝에서 사라졌다. 나는 망했어. 여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놈들은 내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청동이나 석상 같은 자들이야. 놈들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내가 어떤 무기를 휘둘러도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어. 하지만 놈들이 결정한 대로 끝낼 수는 없지. 이 마지막 생각과 함께 밀레디는 본능적으로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 그처럼 그녀의 영혼에는 아무리 두렵고 나약한 생각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밀레디는 탁자 앞에 앉아 음식을 먹어 치우고 포도주도 조금 마셨다. 그러자 잃었던 결단력이 모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밀레디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수들의 말과 걸음걸이와 몸짓과 표정만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까지도 이리저리 분석하고 이쪽 저쪽으로 뒤집으면서 검토했다. 그리고 이 심오하고 능숙하고 박식한 조사 결과 2명의 간수 중에 요리하기 쉬운 쪽은 아무래도 펠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포로의 머리에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었다. 자네 말대로 했다면? 윈터경이 펠턴에게 한 말이었다. 윈터경이 펠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펠턴은 그녀를 편드는 말을 한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영혼 속에 약하든 강하든 동정심을 갖고 있어. 지금은 가물거리는 희미한 빛이지만 나는 그 빛을 활활 타오르는 불로 만들어서 그 남자를 삼켜버리게 할 거야. 윈터경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는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어. 하지만 펠턴은 달라. 그는 순진하고 순수하고 고결한 젊은이 같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파멸시킬 방법이 있지. 밀레디는 침대에 누워 입술에 미소를 띤 채 잠이 들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았다면 다음 축제 때 머리에 쓸 화관을 꿈꾸고 있는 소녀 같다고 생각했었으리라. 제53장 감금 이틀째 날 밀레디는 마침내 다르타냥을 붙잡아 처형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 고혹적인 미소가 떠오른 것은 망나니의 도끼 아래서 그 얄미운 녀석의 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얻은 희망에 안심한 죄수처럼 곤히 자고 있었다. 이튿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펠턴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여자를 데려왔다. 방금 도착한 이 여자는 밀레디의 침대로 다가가서 시킬 일은 없느냐고 물었다. 밀레디는 체질적으로 얼굴이 청백했다. 따라서 그녀의 안색은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을 속일 수 있었다. 열이 나요. 밀레디가 말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몹시 괴로워요. 당신은 어제 왔던 사람들보다 인정이 있을까? 부탁하고 싶은 건 그냥 이대로 누워있게 해줘요. 의사를 부를까요? 여자가 물었다. 펠턴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밀레디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동정심을 자극해야 할 상대가 많아지고 윈터경의 감시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의사는 밀레디가 꾀병을 부린다는 걸 밝혀버릴지도 모른다. 첫 번째 승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부에서는 지고 싶지 않았다. 의사를 부르겠다고요? 왜요? 밀레디가 물었다. 어제 왔던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게 연극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의사한테 내가 연극을 하고 있다고 알릴 시간은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펠턴이 참다 못해 말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저 고통을 느낄 뿐이에요. 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윈터경을 모셔올까요? 끝없는 불평에 진저리가 난 펠턴이 말했다. 오,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을 부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자극을 받은 펠턴이 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섰다. 마음이 움직였구나. 밀레디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부인, 펠턴이 말했다. 정말로 고통스러우시다면 의사를 부르겠지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당신에게는 정말 안 됐지만 우리가 자책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밀레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머리를 다시 베개에 던지고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펠턴은 여느 때처럼 냉정한 표정으로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런 상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방에서 나갔다. 하녀도 그를 뒤따라 나갔다. 윈터경은 나타나지 않았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밀레디는 기뻐서 중얼거렸지만 이렇게 흐뭇해하는 모습을 누군가 엿볼지 몰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2시간이 지났다. 병을 앓는 척 하는 건 이제 그만두고 일어나자.
밀레디가 속으로 말했다. 오늘부터라도 뭔가 시작해야지.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저녁이면 벌써 이틀이 지나는 거야. 아침에 밀레디의 방으로 올 때 식사를 가져왔으니 조금 있으면 식탁을 치우러 올 것이고 그러면 펠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밀레디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펠턴은 다시 나타났고 밀레디가 식사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식탁을 치우라고 신호했다. 펠턴은 책 한 권을 손에 든 채 계속 서 있었다. 밀레디는 벽난로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름답고 창백하고 체념한 표정이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성처녀 같았다. 펠턴이 다가와서 말했다. 윈터경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카톨릭 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하시고 당신이 날마다 미사를 드리고 기도서를 읽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어요. 자, 기도서를 가져왔습니다. 펠턴이 기도서를 밀레디 옆에 작은 탁자에 내려놓는 태도와 미사라고 말할 때의 어조, 그 말과 함께 얼굴에 떠오른 경멸 어린 미소에 밀레디는 고개를 들고 장교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엄격할 만큼 단정하게 자른 머리, 지나치게 수수한 옷차림, 대리석처럼 윤이 나는 이마, 역시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고 밀레디는 그가 청교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영국 왕의 궁정만이 아니라 프랑스 왕의 궁정에서도 청교도들을 자주 만났는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에 대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피난처를 찾아 프랑스 왕의 궁정에 들어와 있는 청교도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불현듯 영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이나 인생이 결정될 중요한 순간, 중대한 위기에서 오직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감이었다. 미사라는 말을 듣고 펠턴의 모습을 힐끗 본 것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답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 특유의 빠른 머리 회전으로 이미 완전하게 형태를 갖춘 대답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다. 미사라고요? 그녀는 젊은 장교의 목소리에서 알아차린 그 경멸과 일치하는 어조로 되물었다. 미사라고 하셨나요? 타락한 카톨릭 신자인 윈터경은 내가 자기와 같은 종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건 윈터경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에요. 그럼 당신은 어떤 종파입니까? 펠턴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자제력이 강한 펠턴도 놀라움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그건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은 날 말하겠어요. 밀레디는 정신적 고향에 사로잡힌 척하면서 말했다. 펠턴의 표정을 보고 밀레디는 이 한마디로 방금 자기 앞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열렸는지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젊은 장교는 아무 말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빛만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적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어요. 그녀는 청교도들 특유의 열광적인 어조를 흉내내어 말을 이었다. 하느님이 나를 구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위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내 답이니까 윈터경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책은 그녀는 카톨릭 기도서에 손이 닿으면 제 몸이 더럽혀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기도서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윈터경에게 도로 갖다 주거나 당신이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쓰세요. 당신은 이중으로 윈터경의 공범자일 게 분명하니까요. 윈터경과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박해하고 있으니까. 종파도 윈터경과 같은 이단이겠죠? 펠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까 보여준 것과 똑같은 혐오감을 드러내며 기도서를 집어들고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러갔다. 오후 5시쯤 윈터경이 나타났다. 그때까지 밀레디는 온종일 궁리한 끝에 앞으로 취할 행동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윈터경을 맞이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유리한 점을 모두 회복한 상태였다. 남작은 밀레디의 의자와 마주 놓여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난로 쪽으로 발을 뻗으며 말했다. 개종을 한 모양이더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뒤 종파를 바꾼 것 같다는 뜻이야. 혹시 신교도 남자를 세 번째 남편으로 얻지 않았나?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세요. 포로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긴 하는데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당신은
아무 종교도 없다는 뜻이야. 나는 그게 더 좋아. 윈터경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당신의 원칙과 더 잘 들어맞는 건 확실해요. 밀레디가 차갑게 대꾸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종교에는 무관심하다고 솔직히 고백하시는 편이 나을 텐데요. 당신의 방탕과 범죄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메살리나 부인 뺨치는 당신이 방탕을 말하다니? 맥베스 부인 같은 당신이 범죄를 말하다니? 내가 잘못 들었거나 당신이 뻔뻔스럽거나 둘 중 하나겠지. 남들은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밀레디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간수와 망나니들이 내게 등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간수들? 내 망나니들? 오호, 그래 이제 시적인 표현까지 써대는군. 어제의 희극이 오늘 저녁에는 비극으로 바뀌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당신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내 일도 끝나겠지? 파렴치한 일이에요. 사악한 일이에요. 밀레디는 재판관에게 대드는 죄수처럼 악쓰는 소리로 대답했다.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윈터경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자, 진정하라고 청교도 부인. 그렇지 않으면 지하 감방에 쳐 넣어버릴 테니까. 제기라 내가 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셔. 포도주 때문에 취한 거라면 위험하지도 않고 뒤탈도 없을 테니까. 윈터경이 악담을 하면서 방에서 나갔다. 당시에는 이러는 것이 귀족다운 행동이었다. 펠턴은 문 뒤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밀레디의 추측이 옳았다. 그래 가라. 가. 그녀가 시숙에게 말했다. 뒤탈이 없기는 이제 곧 나타나겠지만 바보 같은 당신은 보지 못할 거야. 내 놈이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어서 피할 수도 없을걸? 침묵이 이어졌다. 2시간이 지났다.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밀레디는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두 번째 남편의 늙은 하인이 엄격한 청교도였는데 그 하인에게 배운 기도문이었다. 그녀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이 보였다. 펠턴은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식탁이 차려지자 병사들과 함께 조용히 나갔다. 밀레디는 밖에서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그녀의 기도를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가서 음식을 조금 먹고 포도주 대신 물만 마셨다. 1시간 뒤에 사람들이 식탁을 치우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사들만 오고 펠트는 오지 않았다. 나를 자주 보는 게 두려운 모양이야. 그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면 누구라도 그녀의 속셈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때 그녀는 벽 쪽으로 돌아앉았다. 30분쯤 지났다. 낡은 저택이 조용해진 순간 바다의 숨결과도 같은 파도 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 그녀는 맑고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당시 청교도들이 특히 애송했던 찬송가의 일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굳셈을 시험하기 위함이니 후에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상을 주시리로다. 밀레디는 노래를 부르면서 귀를 기울였다.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가 돌로 변한 것처럼 멈춰섰다. 그래서 밀레디는 찬송가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열성적인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계속했다. 노랫소리가 둥근 천장 아래로 멀리까지 퍼져나가 마법의 주문처럼 간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보초병은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머리를 흔들어 마력을 떨쳐버린 뒤 문 너머에서 소리를 질렀다. 조용히 해요. 당신 노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절규하는 것처럼 구슬퍼요. 여기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그런데 거기다 그런 노래까지 들어야 하다니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입 닥쳐. 근엄한 목소리가 말했다. 밀레디는 펠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웬 참견이야. 저 여자가 노래 부르는 걸 막으라는 명령이라도 받았나? 아니잖아. 내가 받은 명령은 저 여자를 감시하고 탈출하면 쏘라는 것뿐이야. 그게 다야. 명령받은 대로만 하면 돼.
말할 수 없이 기쁜 표정이 밀레디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지만 이 표정은 섬광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펠턴과 병사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지만 대화를 들은 기색도 보이지 않고 악마가 그녀의 목소리에 집어넣은 마력과 음역과 매력을 총동원하여 노래를 계속했다. 모든 눈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추방과 사슬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젊음과 기도가 남아있으니 하나님은 내 모든 고통을 헤아려 주시리라. 놀랄 만큼 음역이 넓고 열정적인 그녀의 목소리는 이 찬송가에 조잡하고 미숙한 가사에 마력과 표정을 부여했다. 청교도들은 동료 신자들의 노래에서는 그렇게 풍부한 감정 표현을 좀처럼 찾지 못했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노래를 아름답게 꾸며야 했다. 펠턴은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진 세 명의 히브리 사람을 위로하는 천사의 노래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밀레디가 노래를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자유로워지리라. 하느님은 공정하고 굳셈으로 비록 그런 희망이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죽음과 순교의 왕관이 남으리라. 무시무시한 마녀가 심혈을 기울여 부른 노래에 젊은 장교의 마음이 마침내 뒤흔들리고 말았다. 그는 문을 벌컥 열었다. 밀레디는 그가 여느 때처럼 창백하지만 미친 듯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다. 왜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죄송해요. 밀레디가 상냥하게 대답했다. 내 노래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종파가 다른 당신에게는 내 노래가 불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아무래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 순간 밀레디는 너무 아름다웠고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있는 듯이 보였다. 펠턴은 그 표정에 현혹되어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천사를 눈 앞에서 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요. 당신은 이 저택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가엾게도 분별을 잃은 사내는 자신의 말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살쾡이처럼 날카로운 밀레디의 눈은 그의 이런 마음을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았다. 노래는 그만할게요. 밀레디는 눈을 내리깔고 체념한 태도를 취하면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닙니다. 펠턴이 말했다. 다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는 마세요. 특히 밤에는. 펠턴은 포로에게 더 이상 엄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잘하셨습니다, 중위님. 보초병이 말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계속 듣다 보니 익숙해지더군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제54장 감금 사흘째 날. 펠턴은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 그를 이쪽에 붙잡아둘 필요가 있다. 아니, 그가 자진해서 이쪽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 방법을 밀레디도 아직은 막연하게 그려보았을 뿐이다. 해야 할 일은 또 있었다. 이쪽에서 말을 걸 수 있도록 우선 그에게 말을 시켜야 했다. 밀레디는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이 목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말에서부터 천사의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역을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매력에도 불구하고 밀레디가 실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펠턴은 지극히 사소한 위험에도 대비하도록 미리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밀레디는 자신의 모든 언행, 사소한 눈짓에서 몸짓까지 한숨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숨소리까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배역을 맡게 된 노련한 배우처럼 모든 것을 연구했다. 윈터경은 상대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래서 그녀는 전날 저녁에 이미 행동, 방침을 정해 놓았다. 윈터경이 방에 있을 때는 침묵을 지키되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것, 이따금 경멸하는 태도와 언사로 그를 자극할 것,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체념한 자신의 태도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할 것. 이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펠턴도 알아차릴 것이다.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 알아차릴 것이다. 아침이 되자
여느 때처럼 펠턴이 나타났다. 밀레디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식사 준비를 감독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방에서 나가려 할 때 그녀는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걸려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술만 달싹 거렸을 뿐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싸우면서 입에서 나오려는 말을 마음속에 꽁꽁 가두어 넣고 방에서 나갔다. 정오 무렵 윈터경이 방으로 들어왔다. 맑은 겨울날이었다. 빛은 주지만 온기는 주지 않는 영국의 그 희미한 햇살이 감옥의 창살을 통해 비쳐 들어왔다. 밀레디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했다. 아하, 윈터경이 말했다. 희극도 해봤다. 비극도 해봤다. 이젠 우울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군. 포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 알겠어. 윈터경이 말을 이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저 해안에 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 좋은 배를 타고 저 푸른 바다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싶겠지.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그 능란한 매복 전술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죽을 지경이겠지. 참으라고. 나흘만 지나면 저 바닷가에 설 수 있어. 바다가 당신에게 열릴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열릴 거야. 나흘만 지나면 영국에서 추방될 테니까. 밀레디는 두 손을 모으고 아름다운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천사처럼 감미로운 몸짓과 억양으로 말했다. 주여, 주여,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듯 주님께서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소서. 오냐 기도해라. 이 저주받을 계집아. 남작이 외쳤다.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 손안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다니 정말 너그럽기도 하지. 이 말을 남기고 남작은 나갔다. 그가 방에서 나갈 때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날카로운 시선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밀레디는 펠턴이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언뜻 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제가 얼마나 거룩한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부디 제가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름다운 탄원자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기도를 계속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느님,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 사람의 무서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제야 펠턴의 발소리를 들은 척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들켜서 부끄럽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펠턴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밀레디가 흐느끼느라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하셨어요. 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내가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펠턴의 목소리는 여전히 근엄했지만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 있었다. 천만에요. 게다가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하느님 앞에 꿇어 엎드린 죄인은 내 눈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죄를 지었다고요? 내가요? 밀레디는 최후의 심판에 입회한 천사도 무장 해제시킬 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하느님이 알고 계세요. 당신은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하겠죠. 좋아요. 하지만 순교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이따금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허락하세요. 당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당신이 순교자라면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더 많겠군요. 펠턴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 당신은 의로운 분이군요. 밀레디가 그의 발치에 엎드리며 외쳤다. 들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투쟁을 계속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럴 때 기력이 다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절망에 빠진 여자의 애원을 들어주세요. 당신은 기만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주면 이승에서는 물론이고 저승에 가서도 당신을 축복하겠어요. 남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다행히도 나는 죄인을 용서하거나 벌 주는 일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런 책임을 나보다 높은 분에게 넘겨주셨지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넘겨주셨어요. 오직 당신에게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를 파멸시키는데 가담하지 말고 나에게 치욕을 주는데 가담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이 그런 치욕을 받아 마땅하다면, 당신이 그런 치욕을 자초했다면 심판을 하느님께 맡기고 견뎌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내가 말하는 치욕을 당신은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하는 따위의 형벌로 알아들으시는군요. 감옥이나 죽음 따위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는 거겠죠? 포로가 미심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기독교도로서 신앙을 걸고 말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럼 윈터경이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정말로 모른다는 건가요? 예, 모릅니다. 윈터경의 신복인 당신이 말도 안 돼요.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윈터경은 계획을 별로 감추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나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윈터경이 분명히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이죠. 윈터경은 당신 앞에서 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나, 밀레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어조로 외쳤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와 한 통속이 아니군요. 그가 세상에서 어떤 형벌보다 끔찍한 치욕을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펠턴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윈터경은 그런 죄를 지을 뿐이 아닙니다. 좋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죄라고 말하는군. 밀레디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파렴치한 자의 친구는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파렴치한 자라니 그가 누굽니까? 그런 이름이 어울리는 자가 영국에 또 있나요? 조지 빌리엇을 말하는 건가요? 펠턴의 눈이 번뜩였다. 이단자, 이교도 불신자들은 그를 버킹엄이라고 부르죠. 내가 말하는 인간이 누군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영국인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줄 알았어요. 주님의 손이 그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는 응분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펠턴은 버킹엄 공작에 대해 증오의 감정을 서슴없이 표출했다. 모든 영국인이 그에게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 카톨릭 교도들은 그를 착취자, 강탈자, 남봉꾼이라고 불렀고 청교도들은 그를 그저 간단하게 사탄이라고 불렀다. 오 하느님, 하느님, 밀레디가 외쳤다. 그에게 응분의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원한을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를 알고 계시는군요. 펠턴이 물었다. 드디어 내게 질문을 하는구나. 밀레디는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난 것을 기뻐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요. 알고 말고요. 그는 내게는 불행이죠. 영원한 불행이에요. 밀레디는 고통의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두 팔을 뒤틀었다. 펠턴은 아마 몸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문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포로가 얼른 달려가서 그를 붙잡았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에게 인정을 베풀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남작이 빼앗아간 나이프, 내가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알아차리고 빼앗아 버린 나이프를 딱 1분만 내게 돌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당신 무릎을 끌어안고 부탁드릴게요. 문을 닫으셔도 돼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해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분인데 어쩌면 내 구세주가 될지도 모르는 당신을 해치다니요. 1분만, 딱 1분만 그 나이프를 빌려주세요. 1분이 지나면 감시창으로 돌려드릴게요. 겨우 1분이에요. 펠턴 씨, 그러면 당신은 내 명예를 구해 주시게 돼요. 자살하려고요? 펠턴은 포로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는 것도 잊어버리고 놀라서 외쳤다. 자살하려는 건가요? 실토해버렸어. 밀레디가 펠턴에게 들릴 만큼만 목소리를 낮추어 중얼거리고는 마룻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놔 버렸어.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아, 나는 파멸이야. 펠턴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밀레디는 생각했다. 내가 설득력이 부족했나 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밀레디는 그것이 윈터경의 발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펠턴도 그것을 알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밀레디가 벌떡 일어났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녀가 응축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저 사람한테 옮기면 안 돼요. 한마디라도 하면 나는 파멸이에요. 그건 당신이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고 완전히 공포에 질린 몸짓으로 그 아름다운 손을 펠턴의 입에 대고 눌렀다. 펠턴은 밀레디를 살며시 밀어냈고 그녀는 의자 위에 쓰러졌다. 윈터경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문 앞을 그냥 지나쳤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송장처럼 새파래진 펠턴은 귀를 곤두세우고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숨을 내쉬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아, 이번에는 밀레디가 윈터경의 발소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가는 펠턴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얼거렸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남작에게 말하면 나는 끝이야. 남작은 내가 자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펠턴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칼을 쥐어줄 거야. 그렇게 되면 펠턴은 이 모든 절망이 영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금처럼 그녀가 아름다워 보였던 적은 없었다. 좋아. 그녀가 방긋 웃으면서 말했다. 펠턴은 남작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윈터경이 저녁 식사를 나르는 병사들과 함께 왔다. 왜 자꾸만 찾아오는 거죠? 당신 얼굴을 보는 게 여기 갇혀있는 동안 견뎌야 할 의무라도 되나요? 당신이 찾아올 때마다 고통만 커지는데 그 고통을 덜어줄 순 없나요? 아니 뭐라고? 윈터경이 말했다. 그 예쁜 입이 오늘은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지만 며칠 전에는 오로지 나를 만나기 위해 영국에 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배멀미도 폭풍우도 이렇게 붙잡힐 위험까지도 무릅썼노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게다가 오늘 내가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지. 밀레디는 몸을 떨었다. 펠턴이 말했구나 싶었다. 강력하고 상반되는 감정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그녀도 그렇게 격렬하게 고동치는 가슴을 느낀 것은 아마 난생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윈터경은 의자를 그녀 옆으로 끌고 와서 앉았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천천히 펼치면서 말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일종의 통행증인데 내가 직접 작성한 거야.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여생에서 신분증 구실을 하게 되겠지. 그는 밀레디를 바라보던 눈길을 서류 쪽으로 돌려 읽었다. 호송 명령서. 어디로 호송할지 지명은 빈칸으로 남겨두었어. 윈터경이 말했다. 원하는 곳이 있으면 말해. 런던에서 5,00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당신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지. 프랑스 왕국의 법정에 의해 낙인의 형벌을 받은 후 방면된 샬럿 백슨이라는 자를 어디로 호송하라. 이 자는 거주지에서 15km 이상 벗어날 수 없다. 탈출을 시도할 때는 사형에 처하라. 주거비와 식비로 하루에 5실링을 지급한다. 그 명령은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밀레디가 매몰차게 말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니까요. 이름? 당신에게 이름이 있나? 당신 동생의 성이 내 성이죠? 당치 않은 생각이야. 내 동생은 당신의 둘째 남편일 뿐이고 첫 남편은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 사람 이름을 말해. 그러면 샬럿 백슨 대신 그 이름을 적어줄 테니까. 싫어?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아. 샬럿 백슨이라는 이름으로 호송될 거야. 밀레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명령은 곧 실행될 것이다. 윈터경은 출발을 앞당겼고 그녀는 오늘 저녁 당장 이곳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자 머릿속에서 잠시 모든 게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는 명령서에 아무 서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래, 그래. 윈터경이 그녀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서명을 찾고 있군.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 이 명령서에는 서명이 없으니까 나를 겁주려고 보여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착각이야. 이 명령서는 내일 버킹엄 공작에게 보내질 것이고 모레는 공작이 서명하고 날인해서 돌려보낼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24시간 뒤에는 명령이 집행될 거야.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 부인.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여 가짜 이름으로 사람을 추방하다니 정말 비열하고 파렴치한 짓이에요. 이게 내 대답이에요. 그럼 진짜 이름으로 교수형을 당하고 싶어? 당신도 알겠지만 영국 법률은 결혼 계약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냉혹하지. 솔직히 말해서 내 이름, 아니 내 동생의 이름이 이 일에 얽혀 있기는 하지만 당신을 단번에 처치해 버릴 수만 있다면 공개 재판의 수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 밀레디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송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보다는 여행을 떠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 좋아. 여행은 젊음을 되찾아 준다는 옛 속담도 있지. 잘 생각한 거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잖아. 나도 당신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아. 그럼 남은 것은 오실링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내가 좀 인색한가? 하지만 당신이 감시자들을 매수라도 하면 곤란하거든. 안 그래도 당신은 그 잘난 매력으로 감시자들을 유혹하려 들겠지만 말이야. 펠턴에게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넌더리가 나지 않았거든. 그 매력을 마음껏 이용해. 펠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밀레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럼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 내일 다시 와서 내 전령을 떠난 것을 알려주지. 윈터경은 일어나서 빈정거리는 태도로 인사하고 나갔다. 밀레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나흘이 남아 있었다. 나흘이면 펠턴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윈터경은 호송 명령서에 버킹엄의 서명을 받기 위해 펠턴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펠턴은 그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마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한 가지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펠턴이 윈터경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윈터경의 위협에 겁먹은 것처럼 보이고 쉽지 않아서 탁자 앞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문을 낭독했다.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보초병은 오락가락 하던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곧이어 보초병보다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복도 끝에서 다가와 그녀의 방 밖에서 멈추었다. 펠턴이야. 하지만 그녀의 감미롭고 풍부하고 낭랑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비통하게 울려 퍼지는데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밀레디는 감시창 쪽으로 몰래 시선을 보내다가 촘촘한 창살 너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젊은이의 눈을 얼핏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든 환상이든 간에 이번에는 펠턴이 방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밀레디는 찬송가를 다 부른 뒤에야 깊은 한숨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러고는 좀 전에 들었던 발소리가 못내 아쉬운 듯 천천히 멀어졌다. 제55장 감금 나흘째 날. 이튿날 펠턴이 밀레디의 방에 들어와서 보니 그녀는 아마포 손수건 여러 장을 길게 찢어서 꼰 다음 끝과 끝을 묶어서 둥근 고리로 만든 올가미 밧줄을 손에 들고 의자 위에 서 있었다. 펠턴이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밀레디는 의자에서 사뿐히 뛰어내려 밧줄을 등 뒤로 감추었다. 젊은이 얼굴은 여느 때보다 더 창백하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다. 흥분으로 들뜬 나머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느 때보다 더 근엄하고 차분해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은 밀레디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그녀가 부주의 때문인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눈에 띄게 놓아둔 올가미 밧줄의 한쪽 끝을 잡고 차갑게 물었다. 이게 뭡니까 부인?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레디가 슬픈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슬픈 표정에 미소를 섞는 것은 그녀의 장기였다. 권태야말로 죄수에게는 치명적인 적이죠. 나는 따분해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이 끈을 꼬면서 무료함을 달랬어요. 펠턴은 밀레디가 좀 전에 올라서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앉아있는 의자 너머 벽으로 눈길을 옮겼다. 저 위쪽에 옷이나 무기를 거는 데 쓰는 못이 박혀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흠칫 놀랐고 밀레디는 그가 놀라는 모습을 보았다. 비록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그 눈길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다. 의자 위에 서서 뭐라고 있었죠? 그가 물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밀레디가 대답했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묻지 마세요. 우리 같은 진실한 기독교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죠. 당신이 뭐라고 있었는지, 아니 뭘 하려고 했는지, 당신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죽을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거짓말을 금하시지만 자살은 순교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신의 말은 지나친 탓인지 모자란 탓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제발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내 불행을 얘기해봤자 당신은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고 내 계획을 말해봤자 당신은 내 박회사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게 고작이겠죠. 게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불쌍한 여자의 생사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것은 내 몸뚱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게 내 시체라는 것만 확인받으면 당신은 아무 탈도 없을 테죠? 아니, 어쩌면 2배로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보상을 받나요? 펠턴이 외쳤다. 내가 당신의 목숨값을 받는다고요? 설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펠턴, 그냥 내버려둬요. 밀레디가 점점 흥분하면서 말했다. 군인은 누구나 야심이 있잖아요. 당신은 중위예요. 그렇다면 내 장래의 행렬을 뒤따를 때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겠군요. 내가 당신에게 뭘 어쨌다는 겁니까? 펠턴이 동요하면서 말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들과 하느님 앞에서 나에게 그런 책임을 씌우는 겁니까? 며칠만 지나면 당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고 당신 목숨은 더 이상 내 보호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때는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밀레디가 거룩한 분노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외쳤다. 독실하고 의로운 당신도 결국 한 가지밖에는 바라지 않는군요. 내 죽음에 책임을 지거나 그것 때문에 성가신 일을 당하지 않는 것. 당신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내 임무지요. 하지만 그 임무를 이해하고나 있나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잔인한 임무지만 만약 내가 결백하다면 당신은 그 임무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군인입니다, 부인. 명령이 주어지면 복종할 따름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하느님의 맹목적인 망나니와 불공정한 재판관을 구별하실까요? 당신은 내가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은 바라지 않으면서 내 영혼을 죽이려는 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펠턴이 대답했다. 지금 당신을 위협하는 위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윈터경도 당신을 위협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미쳤군요. 밀레디가 외쳤다. 가엾게도 미쳤어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조차 자신을 책임지고 보증하기를 망설이는데 감히 다른 사람을 보증하다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운 좋은 사람들 편에 서서 가장 약하고 가장 불운한 사람을 짓밟는 주제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펠턴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갇혀있는 당신을 구해줄 수도 없지만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목숨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명예를 잃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나 인간들 앞에서나 내 수치와 불명예의 책임자로 지목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번에는 펠턴도 이미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은밀한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아무리 냉정한 눈으로 보아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녀를 본다는 것,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위협하는 그녀를 본다는 것, 괴로움과 아름다움의 지배를 동시에 감내한다는 것은 몽상가인 그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광신의 열띤 꿈에 침범당한 뇌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다. 하느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인간에 대한 격렬한 증오에 침식당한 가슴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밀레디는 그가 동요하고 있음을 간파했다. 젊은 광신자의 혈관 속에서 피와 함께 타오르는 2가지 모순된 열정의 불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적이 후퇴할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 진격하는 노련한 장군처럼 벌떡 일어났다. 고대의 무녀처럼
아름답고 기독교의 성처녀처럼 영감을 받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팔 하나를 내뻗고 목을 드러내고 드레스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 손을 얌전히 가슴에 대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젊은 청교도의 감각에 혼란을 가져온 그 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리고 이번에는 가공할 발성법으로 격렬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왔다. 바알에게 희생을 바쳐라. 사자무리에게 순교자를 던져라. 하느님은 너를 회개하게 하리라. 너는 시면에서 하느님을 부르리라. 이 야릇한 부르짖음에 펠터는 깜짝 놀라 돌이 된 것처럼 멈춰섰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가 손을 마주 잡으면서 외쳤다. 하느님의 사자입니까? 지옥의 앞잡이입니까?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엘로아입니까? 이슈타르입니까? 나를 몰라보겠어요, 펠턴? 나는 천사도 악마도 아니고 이 지상에 태어난 딸이에요.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매일 뿐이에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의심했지만 이젠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하지만 윈터경이라고 불리는 베리알의 아들과 한 통속이에요. 당신은 나를 믿는다 하지만 영국의 적이며 하느님의 적인 나의 적들 손에 나를 버리겠죠? 당신은 나를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을 이단과 방탕으로 더럽히는 자에게 눈먼 자들이 버킹엄 공작이라고 부르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부르는 그 간악한 사르다나 팔루스의 손에 나를 넘기겠죠? 내가 당신을 버킹엄에게 넘긴다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 펠턴은 마지막 의심을 떨쳐내려는 것처럼 땀에 젖은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말했다. 이 목소리야말로 꿈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바로 그 목소리야. 그래, 이 얼굴이야말로 밤마다 나에게 나타나 잠 못 이루는 내 영혼에게 공격하라, 영국을 구하라, 너 자신을 구하라. 하느님의 분노를 달래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하고 외치는 천사의 얼굴이야.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펠턴이 외쳤다. 이제는 당신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당장 격렬한 기쁨이 밀레디의 눈 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였다. 이 살인적인 빛은 덧없이 사라졌지만 펠턴은 그것을 보고 이 여자의 마음속 심연을 들여다본 것처럼 몸서리를 쳤다. 갑자기 펠턴은 윈터경의 경고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자마자 밀레디가 자신을 유혹하려 했던 것도 생각났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였지만 그 요망한 여자에게 홀리기라도 한 듯 그녀에게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밀레디는 이 망설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여자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감정이 풍부해 보였지만 그 밑에 감추어진 차가운 냉혹함은 한시도 그녀를 떠난 적이 없었다. 펠턴이 대답하면 이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처음과 같은 고양된 상태와 흥분한 어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펠턴이 대답하기 전에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영감이 식고 기운이 빠진 것처럼 말했다. 나는 홀로페르네스의 소나기에서 베툴리아를 해방시킨 유디트 같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하느님의 칼은 내 손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렇다면 차라리 죽음으로 불명예를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교해서 피난처를 찾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죄인처럼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교도처럼 복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죽게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죠. 제발 부탁이에요.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 마지막 숨결은 내 구세주에 대한 축복이 될 거예요. 간절히 애원하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아래로 향한 그 수줍은 눈길을 보고 펠턴은 자신을 나무랐다. 마녀는 마음대로 입거나 벗을 수 있는 마법의 장식을 하나씩 걸쳤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과 상냥함과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렬한 매력인 신비로운 관능의 매력을 조금씩 되찾은 것이다. 아, 펠턴이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이 억울한 희생자라는 것을 내게 입증해 보이면 당신을 동정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윈터경은 당신에게 지독한 원한을 품고 계십니다. 당신은 기독교도니까 종교적으로는 내 자매입니다. 오직 은인만을 사랑해온 내가 세상에서 배신자와 사악한 자들만 보면서 살아온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는 당신을 윈터경이 그토록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사악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거예요. 밀레디는 말할 수 없이 슬픈 어조로 아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말해주세요. 말해달란 말입니다. 젊은 장교가 외쳤다. 내가 겪은 치욕을 털어놓으라고요? 밀레디가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한 사람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겐 치욕이 되는 경우가 많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내 치욕을 당신에게 털어놓으라고요?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수줍게 손으로 가리면서 말을 이었다. 오, 안 돼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펠턴이 외쳤다. 밀레디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젊은 장교는 그것을 의심하는 표정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관찰하는 표정일 뿐이었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매혹하겠다는 의지의 표정이었다. 좋아요. 밀레디가 말했다. 그러면 감히 내 형제를 믿겠어요? 바로 그때 윈터경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제 저녁에는 문 앞을 그냥 지나쳤을 뿐이지만 이번에는 걸음을 멈추고 보초와 몇 마디 나눈 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몇 마디를 나누는 동안 펠턴은 재빨리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윈터경이 들어왔을 때는 밀레디로부터 대여섯 걸음 떨어져 있었다. 남작은 천천히 들어오더니 밀레디를 유심히 살피고 나서 그 눈길을 젊은 장교에게 돌렸다.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모양이군. 이 여자가 죄를 털어놓던가? 그렇다면 대화가 길어진 것도 이해할 수 있지. 펠턴은 몸을 떨었고 밀레디는 당황한 청교도를 자기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도망칠까봐 두려우세요? 밀레디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훌륭한 간수한테 내가 방금 무슨 부탁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부탁을 했다고? 수상쩍게 여긴 남작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카카. 당황한 젊은이가 말했다. 그래, 무슨 부탁이었지? 나이프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잠깐만 쓰고 나서 감시창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펠턴이 대답했다. 그럼 이곳에 이 우아한 여자를 찔러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숨어있나? 윈터경이 조롱과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바로 나예요. 밀레디가 대답했다. 영국이나 타이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텐데 윈터경이 말했다. 타이번을 선택해. 죽으려면 칼보다는 올가미가 더 확실하니까. 펠턴은 아까 방에 들어왔을 때 밀레디가 올가미 밧줄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내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옳은 말씀이에요. 밀레디가 말했다. 나도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펠턴은 골수까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윈터경도 아마 그가 몸을 떠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조심하게 존, 윈터경이 말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조심하게. 나는 자네한테 경고했어. 어쨌든 기운을 내게. 이제 사흘만 지나면 우리는 이 여자로부터 해방될 거야. 일단 거기로 가면 이 여자는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들으셨죠? 밀레디가 외쳤다. 남작은 그녀가 하늘을 향해 외치는 줄 알았지만 펠턴은 자기한테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펠턴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남작은 장교의 팔을 잡고 방에서 나갈 때까지 어깨너머로 밀레디를 계속 노려보며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래, 문이 닫히자 밀레디가 생각했다. 생각만큼 나아가지 못했어. 평소에는 그렇게도 어리석은 윈터가 전에 없이 신중해졌어. 그건 복수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야. 그 욕망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야. 펠턴은 망설이고 있어. 펠턴은 그 저주받을 다르타냥 같은 사람이 아니야. 청교도는 처녀만 숭배하지. 그것도 두 손을 맞잡은 채 반면에 총사는 성숙한 여자를 좋아해. 그것도 품에 안은 채. 하지만 밀레디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펠턴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쯤 지났을 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펠턴이 나타났다. 젊은이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오더니 문도 닫지 않은 채 밀레디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잘 들으세요? 펠턴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초소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아무도 모르게 와서 아무도 듣지 않게 당신에게 얘기하려고요. 좀 전에 남장님한테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밀레디는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악마이거나 아니면 나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남장님이 괴물입니다. 펠턴이 말을 이었다. 당신을 안 지는 나흘밖에 안 됐지만 내가 남작을 알고 따른 지는 10년이나 됐어요. 그러니 내가 두 분 사이에서 망설이는 것도 당연하겠죠?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나를 납득시켜 주세요. 안 돼요, 펠턴. 그러지 마세요. 형제님, 희생이 너무 커요. 당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난 이미 끝났어요. 당신까지 파멸하면 안 돼요. 내 죽음은 내 삶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할 거예요. 갇혀있는 여자의 말보다는 시체의 침묵이 훨씬 더 당신을 납득시킬 거예요. 그만, 펠턴이 외쳤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건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걸고 나한테 맹세하세요. 약속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맹세를 중히 여기고 일단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만 약속을 지켜주세요. 나를 다시 만난 뒤에도 결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무기를 내 손으로 갖다 줄 테니까. 좋아요. 그럼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맹세하세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제 만족했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그는 방에서 뛰쳐나가 문을 닫고 보조 대신 감시하고 있었다는 듯이 병사의 창을 손에 들고 문 밖에서 기다렸다. 보초가 돌아오자 펠턴은 그에게 무기를 돌려주었다. 밀레디는 감시창을 통해 젊은이가 열심히 성우를 긋고는 기쁨에 취하여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입술에 경멸의 미소를 머금고 의자로 돌아오자 언제 하느님을 걸고 맹세했느냐는 듯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냈다.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좋아하시네. 하느님은 나야. 내 복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이야. 제56장 강금 다섯째 날. 그래도 밀레디는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고 이 성공으로 그녀의 기력은 배가 되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남자. 여자와 농탕 치는 궁정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쉽게 올가미에 걸려드는 남자라면 지금까지 그녀가 그래왔듯이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었다. 밀레디는 육체적으로는 어떤 남자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수완이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너무 근엄해서 목적 같고 내성적이어서 쉽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 성격의 남자였다. 신앙과 고행을 통해 펠턴은 웬만한 유혹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고양된 머릿속에서는 방대한 계획들이 사납게 요동치고 있어서 변덕스러운 사람이든 실질적인 사랑이든 사랑이 뚫고 들어갈 여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원래 한가할 때 생겨나고 타락 속에서 자라는 법이다. 그래서 밀레디는 자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은 남자의 판단에 거짓된 미덕으로 균열을 만들었고 순결하고 순수한 남자의 가슴과 감각에 아름다운 미모로 틈새를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자연계와 종교계가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대상 가운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 사람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여태까지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날 밤 그녀는 운명과 자기 자신에 대해 여러 번 절망했다. 물론 그녀는 하느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녀가 믿는 것은 악령이었다. 인간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아라비아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석류씨 하나만으로도 파괴된 세계를 재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믿고 있었다. 밀레디는 펠턴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튿날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일단 버킹엄이 명령서에 서명하면 서류에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버킹엄은 그만큼 더 쉽게 서명할 터였다. 남작은 곧바로 그녀를 배에 태울 것이고 유배형을 선고받은 여자는 자칭 정숙한 여자들, 사교계의 태양 아래서
미모가 더욱 빛나고 상류사회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재치를 자랑하고 귀족사회의 매력적인 빛으로 감싸인 여자들보다 훨씬 약한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자가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되찾는 데에는 장애가 된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밀레디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에 적합한 환경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가난은 혐오스러웠고 비천한 신부는 그녀의 재능을 3분의 2나 줄여버렸다. 밀레디는 여왕들 사이에 있어야만 여왕이 될 수 있었다. 여왕으로서 권세를 부리려면 자존심을 만족시킬 만한 즐거움이 필요했다. 열등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녀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굴욕이었다. 물론 그녀는 유배되어도 돌아올 것이다. 그 점은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유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밀레디처럼 활동적이고 야심적인 여자에게 위로 올라가느라 바쁘지 않은 날들은 불행한 세월이다. 그렇다면 아래로 떨어지느라 바쁜 날들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1년, 2년, 3년을 잃는 것은 평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다르타냥과 그의 친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되면 어떨까? 밀레디로서는 상상만 해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으르렁대고 있는 폭풍우 덕분에 기운이 2배로 강해졌다. 그녀의 몸이 한순간만이라도 그녀의 마음과 같은 크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녀는 감옥의 벽도 허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 것은 추기경에 대한 기억이었다. 사람을 잘 믿지 않고 걱정과 의심이 많은 추기경은 그녀한테서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로서는 추기경이야말로 그녀의 유일한 지주이자 후원자이며 유일한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행운을 얻고 복수할 때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녀는 추기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여행에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변명해도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견뎠다고 하소연해도 추기경은 막강한 권력과 비범한 재능을 겸비한 회의주의자 특유의 냉소를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애초에 붙잡히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밀레디는 혼신의 힘을 끌어모아 그녀가 떨어진 지옥의 나라까지 뚫고 들어온 유일한 빛인 펠턴의 이름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힘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몸을 사렸다 풀었다 하는 뱀처럼 그녀는 창의적인 상상력의 수많은 주름 속에 펠턴을 폭 싸두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렀다. 시간은 지나가면서 시계를 하나씩 깨우는 것 같았고 시계추가 시각을 알리는 소리는 포로의 가슴 속에 메아리 쳤다. 여느 때처럼 밤 9시에 윈터경이 찾아와서 창문과 창살을 점검하고 마룻바닥과 벽을 두드려 보고 벽난로와 문도 일일이 살펴보았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남작과 밀레디 사이에는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 중대해져서 부질없는 말이나 공연한 분노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는 도망칠 생각 마라. 남작이 방에서 나가면서 말했다. 10시에 펠턴이 보초를 문 앞에 배치하러 왔다. 밀레디는 발소리를 듣고 그가 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에 빠진 여자가 연인의 발소리를 분간하듯 그의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밀레디는 이 나약한 광신자를 혐오하고 경멸했다. 지금은 약속 시간이 아니었다. 펠턴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2시간 뒤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보초가 교대되었다. 이번에는 약속 시간이었다. 그래서 밀레디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새로운 보초가 복도를 오락가락 하기 시작했다. 10분이 지나자 펠턴이 왔다. 밀레디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이봐, 펠턴이 보초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 앞을 떠나지 마라. 자네도 알다시피 어젯밤에 병사 하나가 잠시 위치를 떠났다가 각하한테 벌을 받았어. 하지만 그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보초를 대신 서준 게 나였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병사가 말했다. 그럼 엄중히 감시해. 나는 다시 한번 저 여자의 방을 점검하러 갈 테니까. 뭔가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게다가 나는 저 여자를 잘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 좋아. 밀레디가 중얼거렸다. 그놈한 청교도가 거짓말을 다 하고 있구나. 중위님, 병사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임무는 별로 나쁘지 않죠. 게다가 각하께서 저 여자의 잠자리까지 조사할 권한을 주셨다면 더욱 그렇죠. 펠턴은 얼굴을 붉혔다. 다른 때라면 감히 상관에게 그런 농담을 한 병사를 꾸짖었을 테지만 지금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부르면 들어와? 펠턴이 말했다. 그리고 누가 오면 나를 불러? 예, 중위님. 병사가 대답했다. 펠턴은 밀레디의 방으로 들어갔다. 밀레디가 일어섰다. 오셨군요? 밀레디가 말했다. 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다른 것도 약속하셨을 텐데요. 그게 뭔데요? 아, 맙소사. 젊은이는 자제력이 강했지만 무릎이 후들리고 이마에 땀이 솟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나이프를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나를 혼자 놔두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죠. 칼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하느님의 피조물이 자살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런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생각했군요. 밀레디는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나도 생각했어요. 뭘 말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너무 심한데요? 펠턴이 중얼거렸다. 돌아가세요. 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이프는 여기 있습니다. 펠턴이 주머니에서 무기를 꺼냈다. 그는 약속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 봐요. 밀레디가 말했다. 어떡하려고요? 보기만 하고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 탁자 위에 놓고 나이프와 나 사이에 서 계세요. 펠턴은 무기를 밀레디에게 내밀었다. 밀레디는 칼날이 단단한지 조사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칼끝을 만져보았다. 좋아요. 그녀가 나이프를 돌려주면서 말했다. 좋은 강철로 만든 좋은 칼이군요. 당신은 좋은 친구예요, 펠턴. 나이프를 돌려받은 펠턴은 포로와 합의한 대로 탁자 위에 놓았다. 밀레디는 그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은 뒤 만족한다는 몸짓을 했다. 그럼 내 이야기를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들으라고 권할 필요는 없었다. 젊은 장교는 그녀 앞에 서서 열심히 들을 준비를 하고 그녀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펠턴, 밀레디가 수심에 찬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당신 누이가,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의 딸이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아직 젊고 불행히도 아름다운 탓에 함정에 빠졌지만 저항했어요. 매복과 공격이 주위에서 점점 늘어났지만 나는 저항했어요. 나는 믿는 종교와 내가 숭배하는 신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내 신과 내 종교를 모욕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모욕을 주었고 그래도 내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하자 이번에는 내 몸을 영원히 더럽히고 싶어 했어요. 마침내 밀레디가 말을 끊었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마침내 펠턴이 말했다.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내 저항을 마비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들은 내가 마실 물에 독한 마취제를 탔어요. 식사를 끝내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죠.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몰려오는 잠과 싸우려고 애썼죠. 나는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천장이 머리 위로 내려와서 그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나는 두 팔을 뻗었어요. 말을 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무의미한 소리밖에는 낼 수 없었어요. 몸이 무감각해지는 마비 상태가 나를 덮쳤어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것 같아서 의자를 붙잡았지만 힘이 약해진 팔만으로는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나는 곧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다른 쪽 무릎도 꿇고 말았지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혀가 얼어붙은 것 같더군요. 하느님은 나를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게 분명해요. 나는 바닥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들었어요. 내가 얼마 동안 잠을 잤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깨어나 보니 둥근 방에 누워 있더군요. 호화로운 가구들이 놓여 있고 천장에 나 있는 채광창을 통해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지요. 그 방에는 문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 방을 보았다면 훌륭한 감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있는 곳과 방금 이야기한 세부 사항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나는 여전히 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내 마음은 그 잠의 깊은 어둠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꽤 먼 거리를 여행한 느낌, 마차가 굴러가는 느낌, 무서운 꿈속에서 기력이 다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 어렴풋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런 느낌이 너무나 어둡고 불분명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사건들이 환상적인 이원성을 통해 내 세계와 뒤섞인 것 같았어요. 한동안은 내 상태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옆에 있는 의자에 내 옷이 놓여 있더군요. 나는 옷을 벗은 기억도 침대에 들어간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윽고 수치와 공포로 가득 찬 현실이 조금씩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어요. 햇빛으로 미루어 볼 때 벌써 저녁 나절이었어요. 내가 잠든 것은 전날 저녁이었으니까 꼬박 하루를 잔 셈이죠.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되도록 빨리 옷을 입었어요. 무감각하고 굼뜬 움직임은 마취제의 영향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게다가 그 방은 여자를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어떤 멋쟁이 여자라도 더 이상은 바랄 수 없을 정도였지요. 방을 둘러보니 필요한 게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화려한 감옥에 갇힌 여자는 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감방이 아름다울수록 내 두려움은 더욱 커졌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펠턴. 그래요. 그건 정말로 감옥이었어요. 나는 나가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찾으려고 벽을 샅샅이 두드려 보았지만 어디를 두드려도 꽉 막힌 소리밖에 나지 않았어요. 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그 방을 20번은 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출구는 없었어요. 나는 피로와 공포에 짓눌려 안락 의자에 쓰러져 버렸죠. 그러는 사이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질수록 두려움도 강해졌죠. 이대로 계속 앉아 있어야 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한 발짝만 움직이면 위험에 빠질 것 같았어요.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배가 고픈 것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시간을 잴 수도 없었어요. 그때가 10월이었고 칠흑처럼 어두웠기 때문에 아마 저녁 7시나 8시쯤 되었을 거라고 짐작만 했을 뿐이죠. 갑자기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요. 천장 유리창에서 등불이 나타나면서 내 방이 환해졌어요. 두세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알고는 겁에 질렸죠. 2인분 식사가 차려진 식탁이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방 한복판에 놓여 있었어요. 그 남자는 나를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나를 욕보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를 듣고 나는 그가 전날 밤에 나를 범한 것을 알았어요. 비열한 놈, 펠턴이 중얼거렸다. 그래요, 정말 비열한 놈이었어요. 밀레디는 젊은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것을 보고 외쳤다. 그의 영혼은 그녀의 입술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놈이었죠. 그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나를 범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이왕 버린 몸이니까 내가 치욕을 받아들이리라 기대하고 왔던 거예요. 그는 내가 사랑을 주면 자신의 재산을 주겠다고 제의하더군요. 나는 한 여자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런 비난에 익숙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면서 태연하게 듣고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내가 말을 끝내자 내게로 다가왔어요. 나는 식탁으로 뛰어가서 나이프를 집어들고 내 가슴에 갖다 댔지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당신은 내 명예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 빼앗은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러자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그가 걸음을 멈춘 것을 보면 내 표정과 음성과 태도에 내 온몸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일그러진 마음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당신 목숨? 그가 말하더군요. 당신처럼 매력적인 여자를 단 한 번 맛보고 죽게 놔둘 수는 없지. 그럼 또 봅시다. 당신 기분이 좀 나아졌을 때 다시 찾아오겠소? 그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내 방을 환하게 밝혀주던 등불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렸어요. 주위는 다시 칠흑처럼 어두워졌죠. 잠시 후 아까처럼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등불이 다시 내려왔어요. 나는 그 방에 혼자 남아 있었죠.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내가 아직 내 운명을 반신반의 했다 해도 그 의심은 절망적인 현실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내가 혐오할 뿐 아니라 경멸하기까지 하는 남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그 섬뜩한 증거를 이미 보여준 남자의 소나기에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였습니까? 펠턴이 물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밤을 새웠어요. 자정쯤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나는 다시 캄캄한 어둠에 쌓여버렸죠. 하지만 그날 밤은 박해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어요. 햇빛이 비쳐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식탁은 사라졌지만 나이프는 내 손에 쥐어져 있더군요. 그 나이프야말로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잠을 자지 못해서 눈도 따끔거렸어요. 햇빛이 비쳐들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나는 침대로 가서 몸을 던졌지만 나를 구원해줄 나이프는 손에서 놓지 않고 베개 밑에 감추었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식탁이 새로 차려져 있더군요. 이번에는 공포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속을 갉아먹는 듯한 허기가 느껴졌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빵과 과일을 조금 먹었어요. 전에 내가 마신 물에 마취제가 섞여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식탁에 놓인 물에는 손도 대지 않고 세면대 위쪽 벽에 붙박인 대리석 물통으로 가서 물을 떠 마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한동안은 몹시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죠. 그날은 내가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고 다시 어두워졌어요. 어둠은 깊었지만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나는 식탁이 마룻바닥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15분 뒤에 식사가 차려진 식탁이 다시 나타나더군요. 잠시 후 그 등불 덕분에 내 방은 다시 환해졌어요. 나는 수면제를 섞을 수 없는 음식만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달걀 2개와 과일만 조금 먹었죠. 그런 다음 물통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받아 마셨어요. 그런데 몇 모금 마셨을까? 아침에 마신 것과는 물맛이 다른 듯 했어요. 당장 의심이 생겨서 마시는 걸 그만두었지만 벌써 반잔을 마신 뒤였죠. 나는 겁이 나서 남은 물을 내버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채 약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그 물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누군가가 숨어서 엿본 게 분명해요. 그러고는 나를 더욱 확실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내가 안심하고 마시는 물을 이용했던 것이지요. 30분도 지나기 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졸음과 싸웠어요. 게다가 잠에 완전히 골아 떨어지지 않고 비몽사몽 상태에 빠져서 나 자신을 지키거나 달아날 기력은 없었지만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식할 수 있었죠. 나는 나에게 남은 유일한 방어 수단인 나이프를 찾으려고 다리를 끌면서 침대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침대 머리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나는 침대 발치에 기둥 하나를 2손으로 움켜잡고 무릎을 꿇었죠. 그 순간 이제는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펠턴은 무서울 만큼 창백해졌고 발작적인 경련이 그의 온 몸을 흔들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밀레디가 아직도 그 무서운 순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나에게 닥칠 위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잠들어 있는데 영혼은 깨어 있었다고나 할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상황은 더욱 무서워졌죠. 나는 등불이 올라가고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어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문은 2번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벌써 귀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뱀이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대요. 나는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의지력으로 몸을 일으켰지만 곧 다시 쓰러지고 말았죠. 나를 괴롭히는 사내의 품 안에. 그가 누군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젊은 장교가 외쳤다. 밀레디는 이야기의 주요한 대목마다 힘주어 들려준 것이 펠턴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마음이 받는 상처가 아프면 아플수록 그는 더 확실하게 복수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상대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또는 아직은 그 질문에 대답할 때가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는 송장을 상대로 욕을 보이는 게 아니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신체적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닥친 위험을 인식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싸웠고 비록 힘은 약했지만 오랫동안 저항한 게 분명해요.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지독한 청교도 년들이 망나니들을 진땀 빼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신을 유혹하는 사내에게도 이렇게 거세게 버틸 줄은 몰랐어. 그러나 필사적인 저항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이번에 그는 내가 마취제를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한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실신한 틈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웠어요. 펠턴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대리석 같은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옷 속에 감추어진 손으로는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베개 밑에 감추어둔 나이프부터 찾으려고 했어요. 나를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최소한 속지 않은 데에는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이프를 집어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고 맹세했어요. 펠턴, 내 고백이 나를 파멸시킨다 해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 남자에게 복수할 생각이 떠올랐군요. 펠턴이 외쳤다. 그래요. 기독교도라면 그런 생각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적,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으르렁대는 사자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 넣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펠턴? 밀레디는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여인의 말투로 말을 이었다. 그 생각은 내 마음에 들어온 뒤 다시는 떠나지 않은 게 분명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하세요. 펠턴이 말했다. 복수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는군요. 나도 되도록 빨리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이튿날 밤에도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낮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음식을 먹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밤의 허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지요. 다만 점심을 먹을 때 물 한 잔만 따라서 감추어 두었죠. 이틀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게 갈증이었으니까요. 낮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내 결심은 점점 굳어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어떤 식으로든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래도 몇 번이나 입술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는지 그건 차마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걸 말하면 당신은 나를 무서운 여자라고. 계속하세요. 어서요. 펠턴이 말했다. 내가 열심히 듣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빨리 결말을 알고 싶군요. 저녁이 되자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어둠 속에서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등불이 켜졌죠. 나는 식탁에 앉았어요. 과일만 좀 먹었어요. 물병에 물을 따르는 채 했지만
점심때 물잔에 따라서 감추어둔 물만 마셨죠. 게다가 나는 물잔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나를 엿보는 자가 있다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전날 저녁처럼 몸이 마비된 채였지만 이번에는 피로에 굴복했거나 위험에 익숙해진 것처럼 다리를 끌고 침대로 가서 잠든 채 했어요. 이번에는 베개 밑에서 칼을 찾았고 잠든 채 하면서도 내 손은 칼자루를 움켜잡았죠. 아무 일도 없이 2시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그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오 하느님, 전날에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마침내 등불이 조용히 올라가 천장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내 방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어둠 속을 보려고 노력했죠. 10분쯤 지났지만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오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었어요.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카펫이 두꺼웠지만 마룻바닥을 삐걱거리게 하는 발소리도 들렸죠.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내 침대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펠턴이 말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난물처럼 나를 태우는 걸 모르십니까? 그때 밀레디가 말을 이었다. 나는 온 힘을 모았어요. 복수할 순간, 아니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순간이 왔다고 나 자신을 일깨웠죠. 나는 유디트가 된 기분이었어요. 칼을 손에 쥐고 웅크렸다가 그가 다가와서 나를 더듬거리려고 두 팔을 뻗는 것이 보이자 슬픔과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그의 가슴을 향해 찔렀답니다. 비열한 놈, 그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쇠 민을 갑옷을 입고 있어서 칼이 튕겨 나간 거예요. 아하, 그가 내 팔을 움켜잡고는 임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무기를 빼앗으면서 외쳤어요. 나를 죽일 계획이었군. 아름다운 청교도 아가씨. 하지만 그건 증오가 아니라 배은망덕이야. 진정해, 내 귀염둥이 아가씨. 나는 당신이 누그러진 줄 알았어. 나는 여자를 강제로 소유하는 폭군이 아니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군. 나는 평소에 자부심이 강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이젠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일 당신을 풀어주지.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의 손에 죽는 것. 조심하세요. 내가 말했어요. 나를 풀어주면 당신은 망신을 당할 거예요. 이곳을 떠나자마자 모든 것을 말해버릴 테니까요. 당신이 나를 폭행했다는 것도, 나를 감금했다는 것도 말할 것이고, 추잡한 짓이 자행되고 있는 이 저택도 고발할 거예요. 당신은 지체 높은 사람이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당신 위에는 국왕이 있고 국왕 위에는 하느님이 계시니까요. 그는 자제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래도 화난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죠.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잡은 그의 팔이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을 여기서 내보내지 않겠어. 그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나를 고문하는 곳이 내 무덤이 되겠군요. 좋아요. 나는 여기서 죽겠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위협보다 귀신의 저주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 손에는 이제 어떤 무기도 건네주지 않을 거야. 절망에 빠진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무기로 쓸 수 있어요. 나는 굶어 죽을 거예요. 이봐, 그 비열한 놈이 말했어요. 이런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나? 지금 당장 당신을 풀어주고 당신을 미덕의 화신으로 선언하고 영국의 루크레티아라고 불러주지. 그럼 나는 당신을 섹스투스로 선언하겠어요. 나는 이미 당신을 하느님께 고발했지만 사람들한테도 당신을 고발하겠어요. 내가 루크레티아처럼 내 피로 고발장에 서명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하,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지. 결국 당신은 여기서 유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런데도 굶어 죽는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물러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혼자 남겨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슬픔보다는 복수하지 못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기분이 비참했어요. 그는 약속을 지켰죠. 이튿날은 낮에도 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도 약속을 지켜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죠. 나는 그에게 약속한 대로 굶어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날은
낮과 밤을 기도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내 처사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으니까요. 이튿날 밤에 문이 열렸어요. 나는 마룻바닥에 누워 있었죠.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한 손을 바닥에 짚고 몸을 일으켰어요. 어때? 내 귓속에서 무섭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는 분명 그의 목소리였죠. 마음이 좀 누그러졌나? 침묵을 지키겠다는 약속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좋은 군주야. 나는 청교도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을 공평하게 다루지. 여자 청교도들이 예쁘면 그 아름다움을 정당하게 평가하듯이 말이야. 자, 십자가에 대고 맹세해.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어. 십자가에 대고 맹세하라고요? 나는 일어나면서 외쳤죠. 그 혐오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다시 기력이 되돌아왔거든요. 십자가에 대고 맹세하겠어요. 어떤 약속에도, 어떤 협박에도, 어떤 고문에도 입을 다물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어요. 어디에 가든 당신을 살인자라고, 남의 명예를 훔친 파렴치한이라고, 비겁한 겁쟁이라고 떠들고 다니겠다고 맹세하겠어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온 세상을 향해 당신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겠다고 십자가에 대고 맹세하겠어요. 말 조심해. 그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입을 막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게 할 최후의 수단을 갖고 있지. 그 수단은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에만 사용할 작정이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웃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전쟁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잘 들어. 그가 말하더군요. 오늘 밤과 내일 하루의 여유를 주겠어. 잘 생각해봐.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만 하면 재산과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끝내 입을 열겠다고 떠들면 치욕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 당신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겠다. 당신이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오 펠턴, 당신에게만 말하지만 나는 그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그가 대답했어요. 아, 나가세요. 제발 나가줘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저 벽에다 머리를 찢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어서 나가세요. 좋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 그래요, 내일 저녁에. 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 쓰러져 깔개를 물어뜯으면서 대답했다. 펠턴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밀레디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맥을 잃고 쓰러지리라는 것을 알고 악마 같은 기쁨에 잠겼다.